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네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글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인 초월 두 번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먼저 서문이 있고요. 1949년 3판 서문이죠. 그리고 근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인 초월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앞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 뒷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오늘은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인 초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문에서는 이 서문으로서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근거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라이프니츠의 근거율 이야기를 했었죠. 근거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근거와 진리를 다루게 되고 이 근거와 진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거의 본질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거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영역인 바로 이제 초월이라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월과 세계라는 주제로 이 초월이 넘어가는 보라우프 힌이 어디냐? 바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계에 대한 철학사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이데거가 세계에 대해서 그 철학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세계에 대한 철학사적 고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였죠. 코스모스. 고대 철학,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던 거죠. 자, 이것은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존재자의 총합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코스모스는 도대체 뭐냐? 존재 자체도 아니에요. 존재자의 총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자 전체가 존재하는 방식, 존재자 전체가 존재하는 상태와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전체의 존재 상태와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인식한 분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을 보게 되면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하나이며 공통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공통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잠을 자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로 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이자 공통된 세계를 살고 있고 잠자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자신의 말로 좀 바꾸어서 인간 현존자가 깨어있을 때는
이 존재자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일치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그 존재자의 세계는 현존재의 개별화된 세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존재자 자체보다는 오히려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존재 방식은 존재자 전체를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존재 방식인데 그냥 몇몇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의 존재 방식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은 또 선행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식은 인간 현존재의 상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인간 현존재를 포괄한다고 해도 인간 현존재와 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말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해석이죠.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코스모스, 특히 헤라클레이토스의 코스모스 개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고대 그리스의 코스모스가 또 기독교 전통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기독교 전통에서 코스모스는 신약성서도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란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코스모스. 기독교의 사도 바울에게서 이 코스모스는 인간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상태와 상황, 또 이 코스모스에 대한 인간의 평가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바울에게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상황과 상태와 그와 또 연관된 평가 양식과 연관된 굉장히 인간과 결부된 그런 개념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에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이제 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생각하는 방식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과 코스모스 대립되는 이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스는 이미 시작된 다른 실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실존에 있는 이제 그런 인간 실존하고는 구별되는 굉장히 이제 그 신과 구별되고 신과 어떻게 보면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코스모스 그런 방식을 이제 이 코스모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이제 특정한 역사적 실존 속에 있는 인간 현존재를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코스모스 개념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결부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상태, 상황, 인간의 태도, 평가 양식, 이런 인간의 특정한 역사적 실존 이런 거하고 결부된 것으로서의 코스모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점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이런 이제 또 이미 시작된 다른 실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존이죠. 이것과는 대립되고 구별되는 그러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이제 코스모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동떨어진 인간 현존재의 근본 형태를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진리와 빛인 신의 아들 예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제 이 코스모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 신약 성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이런 이제 그 저작에서 굉장히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현 존재의 근본 형태, 인간 존재의 성격,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이제 개념인 거죠. 세계라고 하는 게 인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이고, 이런 인간 존재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인간과 결부된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성향은 중세 철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의 이제 문두스, 라틴어로 이제 세상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세속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그 자연스러운 번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문두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지만,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이제 맥락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 육감적인 사람들이라는 흔히 이제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라 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세계 안에 거하지만 마음으로는 신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두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안에 거주하면서 사실 이제 세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하고 합치되는 의미가 바로 문두스라는 것입니다. 이 아퀴나스도 문두스를 우주하고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했던 거죠. 이 피조된 우주하고 동일한 의미도 사용했지만 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과 요한의 코스모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의 문두스까지 이르는 이 개념에서는 뭐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조물이 있다는 그런 이제 측면보다는 굉장히 인간과 결부된 개념이고 인간의 존재 방식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라든지 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제 이런 세속 개념으로서 코스모스와 문두스가 이야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하이데거는 라이프니츠의 세계 개념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단 형이상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움가르텐과 크르시우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바움가르텐으로 오게 되면 문두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유한한 사물의 계열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물의 계열로 이해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런 인간에 대한 강조가 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세계는 눈앞에 있는 존재자 일체성을 이야기하고 피조된 존재자라는 의미에서의 눈앞의 존재자 일체성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존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세하고는 다른 그런 측면을 나타내고요. 크레시우스도 역시 세계를 유한한 사물들의 실제적 결합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결합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세계와 대립하는 신자신, 왜냐하면 뭐 이 신은 이런 유한한 사물들의 실제적 결합과는 이제 구분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세계가 대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이제 신 개념은 살아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이제 측면에서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근대의 세계 개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계론이라고 할 때, 이 세계론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이제 근대의 이런 강단 형이상학의 세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중적 원천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사물들의 일반적인 본질로부터 귀결되는 것이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 다음에 이 피조물들을 신의 본질적 속성에 입각해서 정립할 때 필연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역시 뭐냐면 바로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물들의 일반적 본질 그리고 신의 본질적 속성에 입각해서 정립할 때 필연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사실은 눈앞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피조물, 존재론, 그리고 신론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세계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강단 형이상학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게 되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도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론적 자연신학, 신론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된 채로 이렇게 이제 세계가 이해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강단 형이상학을 지나서 칸트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칸트의 인간학에서 세계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이제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을 말하는 거죠. 실용적 인간학, 칸트에 져서. 이 칸트의 인간학에서는 세계의 우주론적 의미 외에 세계의 실존론적 의미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론적 의미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존론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인간과 연관되어서 특히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글을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쪽으로 오게 되면 우주론적 의미도 있지만은 실존론적 의미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든지 실존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와 연관되어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존론적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뭐 그 존재하는 것들의 전체 총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과 대립되고 그리스도와 대립되고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일종의 세속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빛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와 대립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실존론적 의미가 굉장히 강화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강단 형이상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실존론적 의미보다는 이런 존재론적이고 이제 자연신학적인 의미에서 우주론적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칸트에게서 이제 칸트에게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주론적 의미 외에 실존론적 의미가 또 부각된다는 겁니다. 칸트에게서. 하지만 이제 칸트의 이런 이제 실존론적 의미는 기독교적인 채색 없이 불현듯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세계 개념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칸트가 1770년 학위 논문에서부터 이 세계 개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면서 세계 개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진료입니다. 진료. 또 한 가지는 형식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성, 총체성 이런 것입니다. 총체성으로서의 이제 완전성인데요. 그래서 초월적 의미에서의 진료, 실체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체와 대등한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진료와 형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세계 개념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료와 형식이
절대적 총체성으로서 완전성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세계 개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규정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1770년에 칸트의 이제 고민이었다라고 하이데거는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세계 개념이 순수 이성 비판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이데거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보기에 칸트는 세계 개념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 고민의 끈은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절대적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에게는 십자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의 십자가, 바로 이게 절대적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에게는 십자가가 된다라고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을 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10년 동안이나 칸트를 짓눌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순수 이성 비판을 썼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세계의 총체성이 다양하게 또 다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총체성에 대한 이제 고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계라는 명칭으로 표상된 이 총체성은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칸트는 고민하고요. 이 세계 개념에서는 무엇이 표상되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라는 말로 표상된 이 총체성이 무엇에 연관되는가, 또 세계 개념이라고 할 때 무엇이 표상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총체성을 표상하는 활동은 또 어떤 성격을 갖는가.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개념 자체의 개념적 구조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세계의 총체성과 세계의 내용과 세계에 대한 표상과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칸트가 많이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러한 물음들을 물으면서 칸트가 세계 개념에 파고들었는데, 이때 제시된 칸트의 답변은 세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변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세계 개념에서도 이 세계 개념에서 표상된 이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눈앞의 사물들이 연관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 개념의 내용의 본질적인 이 유한성과 이러한 이제 이러한 관련이 칸트에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에게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또 그 이전에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가 유한하고 사물들이 유한한 것은 신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한한 것들이었던 거죠. 유한한 눈앞의 사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칸트 시대에 이르게 되면 또 칸트에게는 이 사물들이 왜 유한하냐, 이 사물들이 유한한 것은 바로 유한한 인식에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이제 의미의 유한함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그 세계의 총체성과 눈앞에 유한한 사물. 근데 이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인식 능력의 유한함 때문에 논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과 이념이 구분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칸트에게는 현상과 사물들 자체, 딩안지시라고 하죠. 현상과 물 자체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념도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 페노메나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식 활동에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존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들의 연관들의 이런 이제 통일성, 이것은 이제 선험적인 종합 인식들의 체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들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통일성이
제약되어 있고 불안정하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현상들의 통일성이 표상되면 통일될 거 아닙니까? 총괄 개념을 표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총괄 개념의 내용은 직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관으로부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표상을 뭐라고 하냐면 초험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트랜센덴트죠. 트랜센덴탈이 아니라 트랜센덴트하다는 것입니다. 초험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초험적이지만 초월적 실제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표상을 칸트는 이념이라고 했던 거죠. 이념, 이데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과는 다른 이념, 이런 이제 이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다양한 현상들의 통일성을 이렇게 이제 표상하다가 총괄 개념을 표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총괄 개념이 직관되지 않기 때문에 초험적인 것이고 이러한 이제 성격의 표상을 칸트가 이데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오성이 이제 요즘은 지성이라고 하죠. 오성. 지성이 개념과 연관된다면 이성은 이념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거죠. 이성은 이런 이제 이념과 관련해 가지고 체계적 통일성을 염두에 두지만 이러한 체계적 통일성에 완전히 도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라티브, 이제 규제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념들 안에서 표상된 통일성과 전체성, 이것은 이제 직관 가능한 것과 연관되지 않고, 그저 이제 지성의 종합의 통일성하고만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념들을 추론된 개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이 추론된 개념들이 바로 이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총체성의 순수한 이성 개념으로서의 이 이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약자의 표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성과는 다른 그런 이제 이성의 차원에서 추구되는 이런 이제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념들의 세 부류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이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초월적 변증론이라고 있죠. 초월적 변증론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아가 있고요. 그래서 오류출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계가 논의되고, 이것은 이율 배반이 나오게 되고요. 신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신존재 증명 같은 걸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와 신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논의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념과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초월적 이념들을 그것들이 현상들의 종합에서의 절대적 총체성에 관계하는 한 세계 개념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모든 현상들의 총괄 개념, 또 가능한 경험의 모든 대상들의 총괄 개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총체성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계 개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것을 또 수학적, 역학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수학적 세계 개념, 역학적 세계 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수학적 세계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세계 개념들보다는 이제 좁은 의미의 세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의 세계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초월적 총괄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 하이데거식 용어로 말하자면 존재론적 총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물 자체의
존재자적 결합이 아니라 칸트식으로 말하면 오성이나 이런 이제 직관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현상들로서의 사물들의 초월적,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존재론적 총괄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월적 총괄 개념으로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세계라고 할 때는 무제약자를 향한 상승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실체들의 병렬 관계가 아니라 이제 종합의 제약들이 무제약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이제 계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개념은 무규정적 합리적 표상이 아니라 세계 개념 하나의 이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종합적 이성 개념으로 규정되고 지성 개념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칸트가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초월적 총괄 개념, 무제약자를 향한 상승, 순수한 종합적 이성 개념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세계 개념을 이제 정리해버린 것이죠. 자, 이로써 이제 이 문두스 개념 초기에 기록되었던 총체성의 성격조차 탈취되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존재자들의 총체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탈취되어 가지고 초월적 이념들을 위해서 유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초월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왜 이제 그 초월과 세계 이런 논의를 할 때 이런 논의를 다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자들의 총체 뭐 이런 이제 개념을 넘어서서 초월적 이념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되고 있고, 칸트는 이것을 초월적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칸트가 이까지 이제 세계 개념을 순수이성 기판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까지 오게 되니까 세계 개념에서 우주론적 의미 외에 실존론적 의미를 엿볼 통찰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칸트가 실용적 관점에서 인간학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에 관한 지식, 특히 이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에 관한 지식이 아닌 그런 이제 지식을 세속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속지. 이 세속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용적 인간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뭐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고, DNA가 뭐고 이런 거는 이제 생리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이제 그 세계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알아야 될 지식을 이제 세속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세속이란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속. 세속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식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를 인지하는 것과 세계를 가진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냥 놀이를 이해하는 거죠. 축구가 이런 놀이구나, 야구가 이런 놀이구나, 이걸 이해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간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지, 우주 안에서 지구 안의 생명체의 한 종으로서 인간을 이해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세계, 이것을 인간이 놀이를 이해하듯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세계를 인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세계를 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세계를 가진다는 것은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지만 또 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놀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현존재가 일상적인 현존재를 지칭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세계를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응해서 칸트는 세속적인 현명함과 사적 현명함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속적인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역량,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는 되게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칸트는 강단지식과 세속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 경험과 실존 이해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강단지식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이제 그 세속지를 강단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괜찮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 개념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콜라적 의미의 철학인데, 이것은 단순한 이성 기술자의 사태로 남아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 세속 개념의 철학이 더 이제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 스승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인간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승에 대한 관심사로서 이 이제 세속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 평가를 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존적 세속 개념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현존재를 본질의 핵심에 맞게 표기하기 위한 명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경험 플러스 실존 이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속지. 그래서 이제 이 세속지는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인 것은 싹 빼놓고 실존적인 것만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존적 의미를 간직한 생활 경험과 실존적 의미를 간직한 세속지 개념으로 칸트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이제 실존적인 실존론적인 그러한 세계 개념을 가진 인물로 드디어 하이데거로에게서 이제 해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실용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굉장히 실존적인 세계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가까운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이제 칸트로부터 마지막으로 인용한 세속 개념의 실존적 의미, 이제 이런 칸트의 세속의 이제 실존적 의미를 이제 하이데거 시대에 다시 표명한 것이 이제 세계관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교계라는 그런 이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교계. 뭐 이런 이제 사교계라는 말에도 계자란 말이 이제 세계라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세속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사교계, 이런 것도 여전히 이러한 이제 실존적 의미를 가진 세계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